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5일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탄야후가 사라지에 끝나는 전쟁일 거라고. 네, 오늘 모신 분은 상명대 류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점점 치열해지고 예. 서로 수가 어떤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예, 상황이 예. 돼가고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을 했고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절반에 예, 폭격을 가하고 있다, 공격을 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전쟁 예. 상황을. 그 2주나, 그러니까 제 기억에 한 3주 전일 텐데요. 미국 그 뉴욕 타임스에 칼럼이 실렸는데, 그때 그 칼럼 제목이 그러니까 푸틴이 승리를 거머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황이 주로 그 전선이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쪽이죠.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대 대 그 러시아 군대가 이제 격돌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황이 아주 뭐 획기적으로 아니면 그 눈에 띄게 바뀌진 않았었는데, 추세가 네. 러시아군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그런 전황 때문에 미국에서도 푸틴이 승리를 거머쥐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올 정도였었는데, 그 칼럼이 나온 지 얼마 안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의 도네츠크 전선에 있는 정예병력 10,000 내지 15,000명을 돌려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그 영토를 공격을 했고, 거기서 쭉쭉쭉쭉 뻗어나갔죠. 그래서 그 푸틴이 승리를 거머쥐고 있다라고 하는 칼럼이 나왔던 같은 신문에서 좀 지켜보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식의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보름 정도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바짝 그 공세를 취해서 쿠르스크 쪽으로 나아갔고, 러시아군이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쿠르스크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서 그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그 러시아 본토에 있는 점령지 내지는 그 활동지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을 계속 넓힐 수 있는가? 아니면은 여기서 멈추고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는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 전략, 이 작전이 진행되면서 걱정도 많았거든요. 전선이 예. 넓어지면서 오히려 예.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다가 본토 예, 목표물들을 미국에다 전달하겠다. 그래서 예. 직접 공격을 좀 해달라. 예. 확전할 의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내 그의 그 외교 전문가 한 분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공통점은 뭐냐면 전쟁을 더 확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점은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네탄야후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모든 것을 베팅한 상태고, 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대로 해리스 후보에게 베팅한 상태라는 얘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네탄야후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전쟁을 더 키워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전쟁의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건 뭐 3만 명의 병력을 재배치했다. 쿠르스크 예, 쪽에다 예. 뭐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만 예. 이거를 계속 그 유지할 수 있을까? 점령한 예, 상황을 예. 푸틴이 가만히 있을까? 예. 다시 군대를 보내서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은가요? 예. 그 지금 상당히 그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쿠르스크 러시아 본토를 침공한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네.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그 상당히 열세에 처해 있고 상당히 그 불리한 상황에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러시아에게 뺏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입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계속 밀리느니 차라리 다른 전선을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투사해서 전황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승부수가 러시아군이 미처 방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뭐랄까요, 꿰뚫어서 공격하기에 좋은 곳이 바로 이제 쿠르스크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제 밀고 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밀고 나가면은 러시아군이 당황하면서 도네츠크에 있는 공격군의 상당수를 빼돌려서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하게 되면 도네츠크 전선도 지킬 수 있고 쿠르스크의 새로운 전선을 확대해서 전황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역시 미국일 텐데, 그렇죠. 미국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가면서 예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열기가 식은 것도 사실이고, 원활하게 원조가 주어지지 않고 있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공세를 취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올 능력이 있으니 우리를 계속해서 지지해달라, 네. 지원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성과를 보여야지 지금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조금이라도 유리해져 가지고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황을 확대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 놓고 보면은 두 번째 목적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여론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공세를 취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관심이 많이 쏠려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미국의 여론을 이쪽 우크라이나 쪽으로 끌고 오는 데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네. 그 점에서는 성공을 거뒀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승부수를 던져서 전황을 바꿔보겠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크라이나군의 기본 체력이 이제 바닥을 드러낸 것 같아요. 네. 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갔는데 쿠르스크에서 더 전선을 넓히거나 아니면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 꺾였고요. 지금의 어떤 점령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 요 좀 기로에 서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도네츠크에 있는 러시아의 주력 부대를 빼돌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효과를 상당히 노렸었는데,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그런 목적을 얘기했죠. 네. 지금까지 보이는 것은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주에 있는 주력 부대를 빼돌리는 행보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 서쪽으로 도네츠크 전선을 압박하고 있고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했는데, 도네츠크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현격하게 밀리고 있더라고요. 러시아군이 상당히 강력한 기세로 도네츠크 전선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진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도네츠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예병력 10,000명 내지 15,000명을 빼돌린 것이 쿠르스크에서는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지만 도네츠크 전선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외통수로 몰리고 있는 느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승부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도네츠크 전선에만 몰두하게 되면 결국 좀 뭐랄까 전선의 이동이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늦든 빠르든 전선이 뚫려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텐데,
그러기보다는 새로운 이제 그 승부수를 던진 게 바로 쿠르스크 전선이었는데요. 이게 그때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이 우크라이나군이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일정 정도 통했다. 그런데 이게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리스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 승부수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 그 승부수가 통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예측을 하라고 하면 항상 예측은 어렵고 그렇죠.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51%의 확률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승부수가 무리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게 뉴스에서 보니까 그 쿠르스크 그쪽 점령한 우크라이나 군이 포위될 가능성 예.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토에 대한 장거리 무기 예, 이것을 자꾸 좀 허용해달라 요구를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뉴스를 보면 미국과 독일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영국과 프랑스는 허용을 했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 요즘 최근에 보니까 뭐 드론을 날리고 뭐 상당히 공격적으로 본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성공할 만한 승부수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아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뭐랄까요, 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 수행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공세의 주도권을 잡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하고요. 그에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과 러시아는 항상 대립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20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한시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고 같이 독일과 싸웠지만 그 외의 시대에는 항상 아웅다웅 다투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사이가 나빴던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번 전쟁에서 특히 요새의 전황에서 계속 영국이 뭐랄까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뭐랄까요 현재의 유럽 정세에서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뭐랄까요 어떻게 말하면 좀 이렇게 하수인으로서 미국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장인데 반해서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어깃장을 놓는다고 하나요? 미국의 어떤 의사가 유럽에서 그냥 고지곳대로 관철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유럽 나름대로의 아젠다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독자적인 유럽의 노선을 대표하는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프랑스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유럽의 정세에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독일의 주도권을 오히려 뺏어와서 유럽의 가장 강자가 되고 싶어했던 어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그런 식의 포부가 이번 전쟁에서 공세적인 어떤 입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가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동맹국이 또 이렇게 만약에 분열이 된다고 했을 때 예. 이거 더 안 좋은 결과를 더 빨리 만들어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쿠르스크에 승부수를 던졌으니 그 승부수가 통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이고 이제 그림일 텐데요.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식의 제스처를 취하냐면 우리가 질지도 모른다. 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게 비극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비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세계 주도권에 큰 타격이 가할 수 있으니 그런 어떤 상황을 방지하려면 지금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대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내지는 우회해서 우리가 전쟁에 질 가능성을 너희들이 뭐랄까 좌시하면 안 된다, 도외시하면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를 확실하게 원조해서
러시아의 야심을 제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보입니다.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 쿠르스크 지역을 빠르게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보고 예. 다들 깜짝 놀랐던 게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강한가? 예, 예. 러시아군이 이렇게 약한가? 예. 왜 이렇게 방어력이 약간 별 생각들을 다 했잖아요. 예. 그 원인이 좀 있나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될 때 우크라이나군이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때 그 비율을 우리나라 그 시청자들이라든지 뭐 구독자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의 뭐 2배 면적을 점령했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지형을 보면은요. 정말로 평탄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밀집도가 이 우리나라나 특히 그 서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 희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4-5km 간 다음에 한 20가구, 30가구, 50가구가 있는 네. 흔히 마을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여기를 점령했다라고 우크라이나 길을 꼽고 이제 만세 부른 다음에 또 4-5km 전진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마을을 점령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워낙 그 평지이고 인구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주력 부대가 다 그 동쪽이나 남쪽에 집중돼 있었고 그쪽에는 거의 그 방어 병력이 없었고 실제로 뭐 보도에는 2,000명 정도의 그 러시아군 포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포로들이 대부분 다 실전 경험이 있는 어떤 훈련받은 병력이 아니라 그 징집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징집한 젊은이들인데 실제로 전투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후방에 어떤 그 경비 임무를 맡긴 그런 부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대로밖에는 그쪽에 그 방어 병력이 없었고, 그다음에 지형의 이점 그리고 인구 밀도가 희박하다는 점을 그 이점 삼아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부 전선에 있는 그러니까 도네츠크 전선에 있는 최정예 부대를 투입했기 때문에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의 기세가 상당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뉴스로 이해하는 뭐 마을 100여 곳을 점령했다. 예. 이게 아주 주요 큰 도시를 뭐 점령한 의미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한 이런 거는 아니라고 예, 예.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의 지형이라든지 상황을 똑같이 거기에 적용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땅은 넓지만 예, 예. 그래서 그 러시아군의 대응이란 것도 우리 같으면은 딱 이렇게 그 방어선을 쳐가지고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러시아군의 병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방어선을 치기보다는 똑같이 그 기동대를 투입해가지고 어느 곳에 우크라이나군이 나타났다면 그곳에 또 기동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맞대응하고 같이 이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그 쿠르스크 지역이 점령을 잘 지켜서 예. 나중에 우크라이나 영토하고 맞교환을 하는 그렇죠. 예. 용도로 써보자.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그 확보하고 있는 동쪽의 점령지를 유지하고 조금 더 확대하는 식으로 전쟁을 이어나갈 것이고요. 그런 당연히 협상을 또 염두에 둔 행보겠죠. 네. 마찬가지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당연히 러시아군을 밀어낼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 언젠가 있을 협상에서 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에 그러니까 유리한 입장에 서서 협상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려고 하면은 쿠르스크 지역 특히 더군다나 그 러시아의 본토인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맞교환 형태로 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을 더 지켜내고 만약 가능하다면 더 확대해서 그 다음에 있을 평화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카드로 쓰고 싶어 하겠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건 푸틴이
원한다고 해서 예. 강력하게 어떤 공격, 반격을 통해서 쿠르스크를 당장 뺏어오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여기서 이제 아까 좀 수싸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국제적인 여론일 수도 있고 러시아 국내 네. 여론일 수도 있는데 이 러시아 본토를 뺏겼다는 어떤 치욕이 이 치욕이니까요. 당연히 그 정예 병력을 투입해 가지고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낼 것인가. 이게 한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의 정예군이 이 도네츠크 전선에서 쿠르스크 쪽으로 빠져나가 있으니 차라리 도네츠크 전선을 더 강력한 기세로 몰아붙여서 오히려 쿠르스크는 좀 치욕적이지만 내버려 두고 하더라도 이 도네츠크 전선을 확보해서 오히려 전황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푸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로 왔을 때 쿠르스크로 진격한 목적 중에 하나가 도네츠크에 있는 러시아군의 병력을 네. 빼돌려서 그쪽에 투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대응하면은 사실은 원하는 우크라이나가 대로 하는 거죠. 되기 때문에 그럴 바야 차라리 치욕은 일단 감수하고 도네츠크 전선에서 확실한 정가를 올려서 상쇄하겠다. 상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전황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다고 판단을 한대요. 지금 그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사실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것이 사실이고 그 방어선을 뚫으면은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전략상 그다음에 또 병참상의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더더욱 더 그 전쟁의 그 주도권을 확실하게 뺏어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오히려 쿠르스크보다는 도네츠크 전선을 확대하고 서쪽으로 진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뭐 15,000명 혹은 뭐 3만 명 여러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 쿠르스크에 진격해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완전히 고립돼서 뭐 이 병참이라든가 이 물자 조달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거기가 아까 지형이 평탄하고 인구 밀도가 낮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군대가 어느 곳을 점령했을 때 이 보급을 하는 그 방법이 첫째는 이제 현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있는 그 물자를 징발해서 버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국에서 계속 그 물자를 보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점점 치고 나갈수록 쉽게 말하면 병참로가 길어져서 힘들기 마련이고요. 또한 그 러시아군이 그 본국으로부터 보급을 받아서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점점 진격이 이루어질수록 보급로가 길어져서 불리한 측면이 있고 또한 그 러시아군의 속성이란 것이 원래부터 그 보급을 중시하면서 적의 보급로를 끊는데 상당히 그 능수능란한 부대였거든요. 그런 그 전통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끊는 그런 식의 전략을 펼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공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군인들이 전부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포위되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되거나. 참 안타까운데 어쨌건 지금 푸틴도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니까 뭔가 서로 타협할 것처럼 보이질 않아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푸틴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느리지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초조함을 느낀 젤렌스키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전을 하려고 하는 젤렌스키의 속셈은 그래야지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을 유리하게 아니면은 최소한 현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돼 있나? 우크라이나야 뭐 원체 뭐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건 뻔한 거고 단지 이제 동맹국들의 그 서방 지원에 의해서 지금 버티는 것일 텐데 러시아 경제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경제는 일단 지표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지에서는 전쟁의 분위기를 전혀 못 느끼는 상태에서 소비력이 커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즐기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품이 끼어 있는데 이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현재는 좋지 않은 얘기고 미래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거품이 터지는 그 미래의 시점을 푸틴 대통령이 언제로 잡느냐. 이게 뭐 예를 들면 6개월 뒤냐, 1년 뒤냐, 1년 반 뒤냐, 이걸 면밀하게 계산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그 전쟁의 어떤 플랜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국제 제재, 특히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통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경제는 호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보는 것이 팩트에 가까운 관찰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군수 물자들을 조달하는 여기에서 내수에서 일어나는 물론 그거는 이제 다 러시아 거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마 러시아의 그게 다 부채가 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터질 가능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볼 때 가장 그 중요시해야 될 그 상황이 이 나라는 그 농업과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다. 기초 체력이겠죠. 그 위에 그 소비재 산업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소비재 산업이 예전에 비해서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러시아 그 경제가 이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수공업인데 이 군수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면서 모든 공장이 다 지금 쌩쌩쌩쌩 돌아가니까 엄청난 그 노동력이 고용이 돼서 소비력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이라고 하는 제한을 건다면은 러시아 경제는 지금 호황이다. 거품이 있긴 하지만은 거품이 꺼지는 것은 나중 문제고 현재만 놓고 보면은 예측과 달리 호황인 상태에서 잘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젤렌스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네요. 네,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해서 또 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이 터졌을 때 또 한번 또 모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어떤 게 사실인가 모를 정도로 서로 다른 뉴스들이 뭐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레바논의 무장정파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했다. 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또 화가 났겠죠. 피해를 크게 받았나요? 아니요, 사실은 뭐 계속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양측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한쪽에서는 우리는 성공했다, 한쪽에서는 피해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한 사건 같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에 큰 흐름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헤즈볼라는 지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할 거고 뭐 이스라엘은 거기에 맞대응할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데 진짜 큰 문제는 휴전협정이죠. 휴전협정. 네, 휴전협정이 돼야지만이 전쟁이 일단은 6주간은 멈추거든요. 네. 멈춘 다음에 다시 동력을 받아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6주 한번 쉬면은 우리가 운동하다가 쉬면은 다시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휴전을 하면 종전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그 인질들이 살해당한 거.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좀 분위기가 그동안은 이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국민의 지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직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심상치 않은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반대 비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사실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가 뭉쳐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국민들이 전쟁이니까 일단은 참고 있었던 거죠. 참고 있었다. 네, 참고 있었던 건데 문제가 됐던 거는 이게 사실은 6명이 인질이 죽은 건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도 이스라엘군이 인질을 잡고 있는 그 하마스 전사들에 가까이 가니까 위협을 느꼈던 하마스가 아마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처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하마스 지도부에서 죽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스라엘 쪽의 생각이고 네. 그 인질들을 잡고 있던 전사들이 그렇게 한 걸로 보는데 문제는 휴전 협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풀려나기로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은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죠. 그렇고 근데 휴전 협정을 안 하고 네타냐후가 자꾸 공격을 하고 있으니 네. 그럼 나머지 인질들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101명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101명도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될 판이에요. 잘못하면은. 아. 그래서 사실은 휴전협정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휴전협정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지난 7월 2일에 하마스는 미국과 얘기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휴전이 될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틀어서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하마스는 휴전협정에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7월 달에 한 건데 뭘 또 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었어요. 넷사림이라는 통로와 그러니까 가자를 남북을 가르는 지역에 이제 남쪽에 있는 가자 주민들이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를 다 수색을 하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검색을 하겠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끼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필라델피 통로라고요. 가자의 가장 남쪽이 이집트하고 맞닿아 있는데 거기에 폭이 한 100m, 네. 길이는 14km의 통로가 있는데 거기를 이스라엘이 지키겠다. 왜냐하면 그 밑으로 땅굴을 파서 또 하마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돼서 결국에는 흩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뭐 아주 힘든 협정을 하면서 필라델피 통로에서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얼핏 들려서 예, 저도 그런 뉴스가 예. 나와서 아 되는구나 했는데 네타냐후는 그런 적 없고 그 필라델피 통로는 우리 이스라엘이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하마스가 다시는 집권하지 못한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네타냐후 혹은 이스라엘 쪽에 정말 이번에 완전 씨를 뽑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군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인질을 구출하는 게 더 먼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필라델피 통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내각에서 투표를 했는데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갈란트 국방장관입니다. 그러게 저도 국방장관이 오히려 그 유화책을 선호한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은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인질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인질부터 구출하고 보자. 네. 그리고 언제든지 하마스는 다시 공격해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휴전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각 쪽에서는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비난도 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인질 구출해야죠. 그렇죠. 인질을 시체로 101구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받는 게 낫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진짜 100여 명.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 그 팔레스타인들조차도 하마스조차도 열악한 상황일 텐데 그 포로들은 얼마나 더 힘든 상황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포로 그중에 한 명이 죽었고요. 죽은 포로 한 명이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했던 거를 하마스가 내보냈어요. 아.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마스가 자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0번이나 움직여 다녔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폭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빨리 구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그 사람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전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주민들은 지금 하마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인질부터 구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텔아비브에 그날 30만 명이 나왔고 전국적으로 70만 명이 나왔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 이 규모는 상당한 겁니까? 상당한 거죠. 전시인데요. 하긴 이스라엘 인구가 또 그렇게 네, 많지 많은 건 않으니까요. 아닌가. 네, 1000만 정도 되니까 1000만이 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아. 그러면 이 압력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전쟁을 휴전을 해서 인질 구출하고 그다음에 내려와라 이거죠. 네타냐후. 근데 이제 내려올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TV 뉴스를 잠깐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자가 이 평화를 위해서 저 네타냐후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냐 했더니 NO 해버리더라고요. 짜증내면서 오히려 또 네타냐후는 바이든이 그런 말을 했어 막 오히려 막 바이든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참 네타냐후 총리가 참 만만치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럼요. 총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라는 것은 그만 정치력이 있는 거고요.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거, 나쁘게 말하면 아주 책략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저는 잃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제가 봤었을 때 뭐 제가 워낙 이게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터졌었을 때 사실은 총리가 무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완전히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다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무참하게 공격을 당했으면 그러면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총리직을 물러나고 네. 새로운 총리 아니면 임시 내각에 맡기고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 있으면서 사과하지 않고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필라델피 통로를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마스를 압박할 수 있고 인질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필라델피 통로를 막고 있으면 휴전이 안 되면 아니 인질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제 갈수록 전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은 더 고통받는 거고. 네.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번에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 가능성 이걸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용기나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걸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나 봐요. 이러한 것들이 네타냐후나 이스라엘에 어떤 타격을 주지는 않을까요? 엄청난 타격은 아니지만 심리적 타격은 분명히 있죠. 근데 저 더 해야 될 거는 미국에서 사실은 무기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 11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지금 하도 탄환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5일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래요? 지금 5일밖에 못 버틸 이스라엘군이 지금까지 버티면서 저렇게 정가를 올리고 있는 거는 그리고 민간인이 저렇게 많이 죽는 거는 미국이 무기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를 주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미국이 왜 무기를 주는 거를 막지 못하느냐? 대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력. 아니 그것보다도요.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더 이상 문제가 현지에서 더 시끄럽지만 않기를 바래요. 일단 그냥 현상 유지라도. 예, 현상 유지해가지고 대선 무난히 치러야 되는 거죠. 만약에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친이스라엘 쪽에서 화를 낸다든가 반이스라엘 쪽에서 화를 내면은 분명히 득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는 뭘 하고 있냐면요. 휴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지도자층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달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표들은 원래 바이든을 떠났던 표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계속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양쪽은 돌발 살태만 일어나지 말아라. 내 표에 영향 가지만 않게 해라. 여기가 지금 초점이 있지 전쟁을 끝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조금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무기 중단, 수출 중단을 하게 됐을 때 지원이죠? 수출이 아니라. 수출이죠. 수출인가요? 네, 돈 네. 받고 보내는 건가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중단했을 때 어쨌건 다른 유럽의 국가들, 서방 국가들이 따라할 가능성. 있죠. 독일이나 이게 다 전부 다 심정적으로라든지 물질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 물꼬를 터주면 좋은데 정작 중요한 미국은 지금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지금 네타냐후를 이해 못하겠다 화를 내고는 있지만 그러면 좀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자. 하마스 편이 아니라 일단 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정치력을 미국이 지금 현재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70만 명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그런 분노, 그 의사 표현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내각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유일한 변수인데요. 근데 좀 슬픈 얘기 하나 할게요. 6명이 시체로 돌아왔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치인들이라면 그날 어떠한 축제라든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더라도 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애도하는 어떤 겉으로라도 일단 네.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혼식 필요해 갔더라고요. 누가요? 네타냐후. 여당 인사들이. 그 지도자 내각 네, 지도자들. 내각 지도자들이. 근데 구급파 정당 사람들도 그렇고 그거를 나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국민인데 내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런 날 행동을 자제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결혼식장에 간다. 그래서 그 SNS에 나왔었습니다. 아, 참 답이 없네요. 근데 어쨌건 이 반정부 시위 이 강도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정부가 했던 조치들이 뭐였을까요? 없죠. 지금 이게 가장 처음이에요? 강했던 게요. 사법개혁 찬반 시위가 있었을 때 반대 시위가 굉장히 컸죠. 네. 근데 계속 뭐 정부는 진압만 했지 얘기 들어준 건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둘로 나눠 있다는 걸 보고 하마스가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건 하마스 쪽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위가 좀 더 강해지면 압력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그만두고 내려오기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안에서 계속 강력한 압박을 하고 밖에서도 압박을 하면은 뭐 생각지도 않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현재 저는 시점은 미국 대선까지 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했든지 일단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후보가 되길 바라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되는 게 네타냐후 총리에게 더 좋을 테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이제 역류되어 있는 인질들 101명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스라엘의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뭐죠? 그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라고 그 뭐라 그럴까? 암살. 이런저런 작전들을 보면은 엄청난 정보력과 함께 만만치 않은데 왜 구출을 그러니까 구출을 하려면 단 몇 명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출을 하긴 했어요. 몇 명은 했는데 문제는 지금 어디인지 서로 다 떨어져 있고, 그럼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작전을 하기보다는 일단 휴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휴전하면 풀려날 수 있으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휴전을 안 하고 계속 끈다면은 결국에는 101명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제 새로 하마스 지도자 된 그 사람도, 그 사람도 휴전 협정 조건 중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 이걸 뭐 얘기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존하기 힘들 겁니다. 결국에는 야흐야 시누아르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죽일 거라고 저는 나중에라도 봅니다. 네, 반드시 죽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휴전을 맺을 만한 그 명분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하마스는 사실은요, 휴전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지금 그만큼 어렵다. 네. 근데 휴전을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버티겠다. 버티겠다. 그리고 버티다 보면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은 밖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마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이번에 그 하마스 내부에 네. 그 뭐 거기도 여러 파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 잘한 것이냐, 이게 우리의 아주 패착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내부 어떤 의견 같은 게.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금은 그거를 얘기할 만한 단계는 아닐 겁니다. 일단은 지금 목숨 보존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야후야 시나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스라엘이 쫓고 있는데 몇 번 놓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습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나갔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커피가 따뜻했다, 차가 따뜻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장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은 이제 닥치고 공격은 그만하고 일단 휴전을 해서 인질 풀어놓고 그 다음을 좀 생각을 하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가족들이 보통 뭐 청와대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 데모하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가족들도 그렇지만 아마 온 언론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난리 나겠죠. 네. 이스라엘의 그 납치된 그 가족들, 그분들이 먼저 막 이렇게 좀 강력하게 행동을 하지 않나요? 아니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적이에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네타냐후로 그 굉장히 여론의 강적이에요. 압박은 어마어마한데 언론도 그거를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답이 없네요, 그러면. 네, 신경을 쓰긴 쓰는데 보통 강심장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에는 이 모든 이 뭐라 그래 풀리지 않는 그 정점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는 하긴 그렇지만 작년에 전쟁 막 났었을 때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의 이제 그분이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타냐후가
사라지야 끝나는 전쟁일 거라고. 그때 제가 듣고서 그거 좀 너무 심하게 본 거 아닌가 그랬는데 요즘은 그분 말씀이 맞았구나. 예. 네타냐후가 있는 한 쉽게 네. 해결될 수 없는 전쟁이다. 네. 자, 근데 요즘 이스라엘에 원래 이제 이스라엘 하면 중동에서 워낙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또 과학적 경제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강국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명성이 옛날 같지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한 건 아닌데 여전히 강하긴 강한데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맞상대할 만큼의 나라들이 없었죠. 네. 근데 이제는 그만큼 예전에서 차이가 많이 났던 나라들이 많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또 축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동남아시아 축구 신경 썼나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하고 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쉽게 못 이길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올라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이 약해졌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올라왔고 그런 얘기를 제가 아랍 쪽으로서 들었어요. 예전에 아랍이 판판이 전쟁에서 졌던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군인 수는 많았는데 군인들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네. 거의 문명률이 90%였다 이거예요. 그런 군인들이 어떻게 작전을 소화하겠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 아랍 군대도 그렇지 않다. 예, 주변 군대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랍 군대랑 지금 군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높은 수준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대국들의 전력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고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한테도 쩔쩔 매는 거고 헤즈볼라한테도 쩔쩔 매는 거잖아요. 이번에 참 헤즈볼라 시설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이제 대응 공격을 했다. 여기도 뭐 원체 자주 미사일 쏘고 뭐 드론 날리고 하는 곳이니까 뭐 새롭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 확전이 된다고 하면 지상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확정이 된다면은 지상전이죠. 지상전이 들어가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이스라엘도 부담스럽고 사실 헤즈볼라도 부담스러워요. 헤즈볼라 왜 부담스럽냐면 헤즈볼라를 지원한 게 이란인데 이란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판판이 완전히 박살나면 그동안 이란이 85년부터 여기에 온갖 투자를 다 해왔는데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도 확전하기를 원하지 않고 헤즈볼라도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지금 그만둔 거죠. 더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란을 생각해서 그만두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중동 국가들도 있을 거고요. 현재 중동 전세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중동 전세 상황은요. 아랍 국가들은 좀 조용하죠. 최대한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더 나서지도 않고 있고요. 전쟁에 휘말리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요. 다만 지금 한 가지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튀르키예가 굉장히 반이스라엘 전선을 구축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튀르키예가 어느 나라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냐면 튀르키예는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를 굉장히 지원하는 나라예요. 하마스가 무슬림 형제단이니까. 네. 그런데 무슬림 형제단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았다가 지금 쿠데타로 2013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무슬림 형제단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튀르키예로 도망을 갔거든요. 네. 근데 튀르키예가 이들을 받아주면서 뭐를 했냐면 이집트를 비난하는 방송을 하도록 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2013년부터 이집트와 튀르키예 사이는 완전히 원수 중에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하면서 양쪽이 드디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가자에 대해서 가자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동의를 서로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전체 다시 중동 국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 등치가 가장 큰 나라잖아요. 이집트 큰 나라고 튀르키예도 큰 나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에까지 분열된 목소리였다가 물론 이집트는 아랍이고 튀르키예는 튀르키예를 쓰는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무슬림이라서 동질감이 되면은 어느 정도 가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기겠죠. 네. 근데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가 버티고 있는 한 또 미국이 11월 대선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간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해결책이.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대선에서 결론이 나야지 휴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자꾸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 초기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 1년 갈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그때 딱 1년이면 그게 뭐냐면 사실은 미국 대선이거든요. 그 대선에서 만약에 휴전이 되려면 해리스가 돼야겠죠. 해리스가 되면은 아무래도 휴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참 어려운 문제군요. 결국 이 네타냐후 총리 본심은 어떻게든 내려오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11월 뭐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또 쉽게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을 봐서는 또 쉽게 내려올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인가 또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끌고 간다고 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기 중단하면 됩니다. 무기만 중단하면. 네, 무기 중단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시위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분노가 이제 폭발한 건데. 그렇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면 왜 감정이 격앙되면서 유혈 사태까지도 날 수 있는 가능성. 일반적으로 그 다른 나라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그 시위가 나면서 물대포 쏘면서 뭐 27명 체포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특히 이 인질 가족들은 지금 가슴이 찢어도 보통 찢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마스가 잘한 거냐는 게 하마스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건 인질들은 지금 하마스를 욕하고 먹을 거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하마스한테 풀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가 하면 되거든요. 그걸 그렇죠.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또 하마스 편 드냐, 하마스 편 드는 게 아닌데 우리 가끔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좀 흑백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하마스라고 하면은 네. 가지고 있는 생각이 테러 집단. 네. 그리고 이번에 공격을 먼저 이스라엘인들을 먼저 테러해서 많이 죽였고 납치했고 하는 어떤 범죄 집단 이런 네. 인식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인질을 잡아간 건 정말 나빠요. 그런데 이 인질 가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마스하고 얘기해봐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정부가 휴전을 하면 인질을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이미 계속, 합의가 됐었으니.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정부에 지금 자기 정부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 정부인데 니네들이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합의되는 하나의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필라델피 통로, 네, 회랑 뭐 통로 이렇게 해서 커리도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거를 이스라엘이 바꿀 것이냐 풀어줄 것이냐. 예, 이스라엘이 거기다 주둔할 것이냐 철군할 것이냐. 근데 국제사회랑 그리고 하마스는 철군해라. 그래야지 휴전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철군하면은 이거 하마스한테 압박이 안 되고 하마스 분명히 여기 지하 통로로 무기를 쌓으면서 또 재건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철군해야 된다. 왜? 인질을 일단 구출해야 되니까. 네. 이스라엘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이미지가 선진국이라고 워낙 과학 기술과 또 하도 유명한 그 기술 가진 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쿠데타라든가 이러한 가능성은 없는 없죠. 거죠. 예, 그 쿠데타가 날 만큼 그 취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군이 정치에 관여를 하진 않죠. 네. 예. 지금 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보통 이스라엘의 그 후원을 하는 이게 좀 만만치 않다라고 들었는데 그 내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이 그렇습니다만 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 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사실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하마스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타냐후 정부를 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네타냐후 정부가 들었으면서 미국 내 특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민주당 많이 지지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스라엘과의 거리감이 더 넓어졌어요. 그게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가장 큰 실책이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현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서 마음을 잃었어요. 그게 아마도 큰 손실이 될 겁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인질들이 사망했는 거, 물론 자기네들이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자기네들도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도부의 의견이 아닌 그 현장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다 뭐 어떤 변명을 대서든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보니까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네. 이런 차원에서 또 뭔가
그 비극적인 또 상황들이 생기진 않을까? 근데 지금 인질들에 그런 대한 능력은 안 낼 겁니다. 하마스가. 예, 근데 다만 하마스가 인질을 많이 끌고 간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는데요. 야흐야 시누아르가 이스라엘 군인을 죽인 혐의로 감옥에서 22년을 살다가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하마스가 5년 동안 잡고 있었거든요. 네. 길라드 샬리트라고요. 이 군인을 이스라엘이 돌려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잡고 있던 1000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를 풀어줬는데 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의 목숨은 팔레스타인 1000명의 목숨과 같다. 아, 일대천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 네. 풀려난 사람이 야후가 스나르예요. 아, 그 야후야 스나르는 자기가 풀려났듯이 내가 다시 한번 그걸 해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풀어놓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질들을 많이 잡아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뜻대로는 안 됐죠. 네. 네.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황, 뭐 가자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난민들의 고통, 그로 인한 또 중동 정세의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반격할 가능성은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휴전이 돼야 되는데 필라델피 통로를 이스라엘이 과연 군을 뺄 수 있다면은 휴전이 될 거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네탄야후 총리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요. 결국에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큰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슬프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러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좀 더 휴전 문제를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더 가속하게 될 거고 네. 트럼프가 된다면 아무래도 네탄야후 쪽에 더 유리한.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는 자기의 중동 평화안이 있는데 그 중동 평화안에 따라 보면은요 지금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지역 거의 40% 이상을 이스라엘이 갖고 가는 안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평화안이 안 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뭐 둘 다 비슷하지만 해리스가 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아무튼 가자 전쟁도 마무리하고 확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해리스의 외교 참모의 중요한 필립 골든이라는 사람이 이란 핵협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 쪽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란의 2015년 핵협상의 주인공이 당시에는 외교 장관, 외교 차관이었는데 지금은 전략 부통령과 외교 장관이 돼서 팀이 됐어요.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파워가 좀 생겼군요. 네. 이 지금 현 이란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정책이 서방과 외교 관계를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푸는 거거든요.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해리스의 외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립 고든이 소위 말해 짝짝꿍을 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면 중동 문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네. 결국 미국 대선 결과에 또 앞으로의 세계 국제 정세가 달려 네,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네. 네, 그러네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도 과거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데 약소국의 또 피해가 네, 자신들의 맞습니다.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 네. 네, 강대국들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 네,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어쨌건 이 고통받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네, 그런 민간인들이 안 됐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여러 가지 정황들, 네,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잡혀 있는 인질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잘 풀려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안타깝게 죽은 팔레스타인의 그 불쌍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성 노약자들 그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거의 뭐 납치된 이스라엘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네. 이번에 사망한 네. 6명도 포함해서. 네,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네. 이 증오, 이 갈등, 이것이 증오로 이렇게 폭력으로 표현될 때 이 고통받는 그 많은 사람들, 하여튼 참 어렵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현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